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지난 2, 3주 동안 출근할 때 출근하기 싫은 적이 있나요? 또는 주변 정리를 전혀 안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본인 정리도 안 하기 시작한다. 그런 친구들은 안 그랬던 사람이라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무기력을 그냥 놔두면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어 보여. 맨날 욕만 먹네? 아 몰라. 그게 내부로 터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치는 것 같은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트라우마로 착각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마음정비사 한창수라고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단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내가 혼자 보기에 그걸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다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2, 3주 동안 하는 일이 재미없어짐을 느낀 적이 있어요? 또는 출근할 때 출근하기 싫은 적이 있나요? 또는 늘 똑같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좀 불쾌해지고 괜히 화가 나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돌아올 때,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만한 에너지가 제로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예스가 나왔다면 무기력증 또는 번아웃에 빠져들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출근을 하기 싫어지는 거는 보통 몇 개월만 지나도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출근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무슨 음료수 선정 같은 데 보면은 면접 장면에서 자, 뽑아만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회사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딱 2, 3개월 지나기 전에 현타 와서 아유 내가 여기 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번아웃이 될 때 그런 이유 때문이래요. 이 일이 나의 가치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내 업무 능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랑 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또 하나는 이 업무의 한계가 뭔지 잘 모르겠을 때, 또 하나는 일 자체가 나한테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통제권이 없는 거죠. 일이라는 게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일한다 그러면 온오프 버튼을 내가 못 누르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회사인 거예요. 돈 잘 번다 그래서 입사했더니 여기 알고 봤더니 피라미드야. 돈만 많이 벌면 땡큐래.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좀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월급 받으러 다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적인 관계에 고통을 느낄 때, 사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70-80% 이상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번아웃과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정리를 잘 못하고 집이 너저분해졌을 때 무기력증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자손들도 그렇고 원래 지저분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왜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딱 뱀 껍질 벗고 나온 것처럼 던져놓고 가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스케줄을 보면, 심리적인 성장을 볼 때 초등학교 때 학년기 초반에 근면성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왜 엄마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얘 어렸을 적에는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입었던 거 잘 접어놓고 가방 다 써놓고 자던 애인데 지금은 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딸내미 출근하면 잘 갔나 하고 방 들여다봤다 얼른 문 닫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거는 게으르고 지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바쁘니까 어차피 내 방은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문 닫아 놓는 거죠. 근데 안 그렇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름 자기 정리를 잘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 정리를 전혀 안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본인 정리도 안 하기 시작한다. 어쩌다가 한 6개월 만에 봤더니 집안은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심지어 한 3일 이상 안 감은 것 같고 면도도 안 했고 몸 관리도 안 해서 막 몇 킬로 잔뜩 불어난 것 같은, 옷도 좀 라면 국물 튀인 옷들 입고
가지고 나온 이런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안 그랬던 사람이라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기력증 증상이고 그 원인은 우울증일 수도 있고 심한 불안 증상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무슨 조현병이나 강박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안 그렇던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원인은 정말 많은데 그룹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너지가 머리끝까지 전두엽까지 안 가니까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화가 생겼을 때 그걸 전두엽이 그걸 좀 눌러주고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화도 잘 나고 우울한 감정도 훅 올라오는 거예요. 괜히 울컥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왜 소진되는지 아세요? 번아웃의 원인들 중에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내가 이게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온오프 버튼을 못 누른다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잘했다 소리도 못 듣고 성공이라는 말도 못 했어요. 우리 강의 많이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작은 성공을 자꾸 반복해야 이 일을 계속한다 그러는데 이런 젠장 작은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회사에선 조금만 다 하면 우리 팀이 목표를 앞에 보고 있대. 그 목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감정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감정의 무기력을 지나서 사고적인 무기력을 빠지는 거예요. 제가 사고의 무기력이라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실 분 계시겠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비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 증상에 빠지면 인지치료 받는다라는 얘기도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인지치료가 뭐냐 하면 비관적인 사고방식, 파국적인 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무조건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게 인지치료고 심리치료의 일종인데 무기력증에 빠지면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를 파먹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안 되는 일이 대부분 많고요. 재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기력의 반복, 무한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기력을 그냥 놔두면 만성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만성 불안 증상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벗어났어도 불안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옆에서 폭탄 떠지고 친구들하고 놀림받는 것 때문에 불안 증상이 생기고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게 싫어서 불안한 증상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그 불안한 증상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또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예기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불안해하고 그 불안할 가능성을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집에서 못 나가지. 집에서 틀어박혀서 안전한 공간, 인터넷에 있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반응 보이면 되는 공간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사는, 쉽게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만만한 존재를 파먹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만만한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나 착한 친구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만 파먹는 존재가 될 가능성도 크고요.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는 만성 우울증에 빠져서 내 마음속에 난 우울한 존재야 라고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그나마 좀 운이 좋은 거고요. 병원에 가면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니까요. 필요하면 약도 먹고. 근데 우울이나 공황장애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쌓이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냥 울분이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 탓이 아닌 거죠. 누군가의 탓인 거예요. 또 옆에서는 그게 사회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사회 탓이지. 인간이라는 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 중에 제일 심플하고 쉬운 게 프로젝션이거든요. 투사. 왜 애기들 우유 들고 방에 가다가 야, 엄마가 조심해 그러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우유 엎으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엄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회 탓을 하고 시스템의 문제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울분이 돼서 이게 계속 쌓이다가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표현은 못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딱히 누구 잘못은 아닌 거니까 어디다 풀진 못하고 쌓이다가 울분과 화는 쌓이면 터지거든요. 언젠가는. 어디로 터질까요? 밖으로 터지면 묻지마 폭력 또는 광화문 방화 사건, 사회 나가서 그냥 다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도 못하는 착한 사람들은 그게 내부로 터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것 같은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굴레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할 일은 누군가가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손이라도 질끈 잡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다가 상담이라도 받자,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이라도 가자 그러는 존재가 있으면 따라가세요. 근데 만약에 그러는 존재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본인 스스로 헬프미를 하셔야 돼요. 내 친한 친구, 내 가족한테 나 이런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괜히 나 어저께 친구들이랑 조금 얘기 좀 하다 늦게 온 건데 오락하다가 왔다고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짜증나 있고 화나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면 짜증나고 화나 있는 것만 알지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저녁 늦게 그냥 10시 넘어서 동네 한 바퀴 정도나 산책 잠깐 하고 들어오고 이럴 때 그냥 우리 아들 뭔가 좀 게으른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우울하고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 몰라요. 가족도. 그럴 때는 누군가한테 나 이렇다. 엄마도 자식 중에 계속 늘어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챙겨주려고 그러다 지치거든요. 부모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또는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요새 꼰대 소리 들을까봐 잔소리 안 하는 선배들 되게 많아요. 회식 때도 그냥 얼른 밥 먹고 1차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는 선배들도 많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봐. 그런 선배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느낌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나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이야기들, 나를 챙겨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다 자기 혼자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무기력에 제일 빠져들기 쉬운 게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이에요. 처음에 무기력에 빠져들 때는 이런 거죠. 이 일 되게 힘드네. 몇 번 했는데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맨날 욕만 먹네.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어 보여. 보니까는 선배는 몇 년 걸렸대요. 그래서 나도 몇 년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했더니 그거 못한다고 또 위에선 잔뜩 깨네. 아 몰라. 아몰랑 스테이지가 되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아유 그래 나라는 놈이 원래 그렇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작용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그랬어. 나 못한다고. 그래 나는 못하는 인간이지 뭐. 라기 시작을 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죠. 아유 나라에서도 뭐 청년들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 실업수당 받고 살지 뭐. 아유 난 몰라. 날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친구들 아유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취직해서 월급 잘 받는구나. 네가 나 밥 사줘야지. 나 좀 도와줘. 아유 나는 내 인생이 잘 안 돼. 라는 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자기 연민의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배터리 다 다르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줄 껴놓잖아요. 근데 그거 완충될 때 기다린 적 있으세요? 꼽아놨다가 한 급한 일 생기면 한 20-30%만 충전되면 바로 외출을 하든지 일 뭔가 찾아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내 몸은 대충 쉬어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아직 자기 비하 상태인 거예요. 아우 아직 좀 몸이 안 좋아. 아직 좀 마음은 깔아앉았어. 우울증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고 그런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뉴스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 당신은 조금 더 아파도 돼. 우울한 거는 당신 탓이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 맞아. 세상이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자기 비하의 굴레,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마치 강박증처럼 나는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는 좋은 일이 있겠지. 마치 신데렐라 신드롬에 걸린 사람처럼 언젠가는 좋은
무슨 쾌가 있겠지.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주기적으로 로또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내 친한 친구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지겹거든요.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만나주는 사람이 저밖에 안 남은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도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만날 때마다 맨날 힘들대. 자기 팔자는 아주 안 좋대요. 재수가 되게 없대요. 친구들이 듣다가 다 지쳐요. 이제 안 만나는 거지. 왜? 만나기 싫은 약속 잡히면 항상 당일날 무슨 일 생기잖아요. 막상 나가보면 나밖에 없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 엄마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냥 나는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에 빠진 존재니까 이 사회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오래 못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도와준다고 계속 옆에서 연락하고 만나주는 그룹들이 있다면 원래 안 친한 가족인데 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이용해서 본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겪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는 그냥 마음에 작은 스크래치 정도만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트라우마로 착각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풀쩍 넘어져서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개의치 않고 어깨 툭툭 털고 계속 뛰어나가잖아요. 꼭 액션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처럼. 전자는 쓰러져서 그냥 다시 못 일어나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오래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진 사람인 거고요. 후자는 외상후 성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 일을 겪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튼튼해지고 한 번 그런 일 겪고 나면 웬만한 일에는 이제 꿈쩍하지 않잖아요. 외상후 성장을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작은 일들 중에서 배울 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이 어떻게 다 잘 돼요. 우리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자기 비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또 빠져서 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비하의 연민에 계속 돌다 보면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길 가는 아주머니들 10명 붙들어서 잡아 앉혀놓고 한 30분씩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 7, 8명은 화병 진단이 가능할 거라고.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르고 종류는 다 다른데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보기에는 지금 회사에서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 그 친구도요, 알고 보면 마음속으로 상처 입고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근데 굳이 회사 와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우울증상을 매 2년마다 정신건강 국가검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매년 작게는 한 9%, 10%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우울증의 유병률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안에 있는 증상들, 진단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20, 30%까지 보고가 돼요. 그리고 보고되는 우울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것들이 피곤함, 기운 없음, 의욕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기력증이라고 한다면 거의 3, 40%? 작게 잡으면 한 20, 30% 정도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무기력함을 경험했지 않았을까 해요. 저도 가끔 무기력하고 좀 피곤하고 의욕 없어지는 거를 느낄 때가 있으니까 전 나름대로 저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느끼는 거 보니까 보통 분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두어 번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무기력증 안에 번아웃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가끔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나 번아웃 됐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의상 틀렸어요. 왜냐하면 번아웃은 무기력증 중에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가진 신체 또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소진돼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무기력증 안에는 그렇게 해서 무기력증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애초에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약간 좀 늘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분. 어떤 분 밖에서 보면 꼭 게으른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기력증 안에 번아웃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신과 그러면 병원까지 진료를 가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신과 갔다 그러면 너 뭐 사이코가 됐구나 그러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동네 의학 박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 학교에서 학위는 안 받았지만 동네에서 아는 모르는 거 없는 아주머니들, 이분들이 보면 누구네 집 아들 정신과 갔대, 누구네 집 며느리 뭐 갔었대,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미쳤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요, 그냥 마음속으로 꾹 눌러놓고 참다가 우울증 상이 심해지면 정신병 증상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망상이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병원에 와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이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좀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고 또 공황장애 같은 것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거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그냥 혼자 참던지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해소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친구들도 잘 못 만났잖아요. 술집, 카페 다 닫았고. 그런 데에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또는 상담을 하시는 이제 심리학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료받으면 보험으로 하잖아요. 그 보험 기록을 통계내는 부서가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내는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거의 20% 30%가량 우울증이랑 불안 증상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코로나 지났다 그래서 다시 줄어들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동네 정비소 가서 내 차 약간 소리 나는 것들을 균형 잡는 거랑 마찬가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통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에는 체력 관리를 하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주기적인 산책과 건강 관리를 통해서 마음 다스림을 일상화하여라. 그리고 마음 다스림 중에는 마음 챙김 명상 같은 훈련이 도움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큰 한숨을 쉬어요. 명상의 기본은 호흡이잖아요. 명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눈앞에 떠오르는 각종 단상들을 흘려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쁘게 걸어가고 있을 때, 또는 지하철 타고 있을 때, 또는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유 없이 왠지 좀 불쾌할 때, 저는 그럴 때 하는 게 큰 한숨을 쉽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자, 남았어요. 조금 더 들이마시세요. 가슴을 꽉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남보기엔 좀 흉할 수 있어요. 얼굴도 찡그렸다가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생각이 잠깐 멈춰요. 감정적인 생각도 잠깐 멈추죠. 그리고 바로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시고요. 그래도 생각이 남아있으면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갑자기 짜증이 났지? 짜증이 났으면 그 짜증의 이유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그 아픔을 디디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과 그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늘어지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아픔을 밟고 딛고 새로운 일을 하기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